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전산세무 1급 실무로 저 일반전표 입력하는 걸 지금 같이 알고 계시고요. 지난 시간에 교재에서 5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일반전표 입력 부채에 해당되는 18번 2월 10일 것까지 우리가 전표를 입력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9번에 2월 12일 거래부터 일반전표를 쭉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리고 날짜는 2월 12일이고요. 12일. 자, 내용을 읽어보면 매입처 주성 실업으로부터 원재료 매입 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 30만 원의 지급이 결정되어 당일자로 당사의 외상매입금과 상계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우리 외상매입금 이만큼은 지금 저기 뭐죠? 돈을 갖다가 받았다는 얘기죠. 돈이 실제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외상매입금 갚아야 될 거하고 상계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외상매입금에 대한 이 금액이 지금 차변에 그만큼 감소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로 차변에 여기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어디 거냐면 주성실업이라고 했거든요. 주성실업 금액은 얼마? 3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외상매입금이 줄어든 이유는 결과론적으로 판매 장려금이란 용어 때문에 계정을 뭘 써야 될까 이렇게 헤맬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됐든 간에 돈 할인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변에다가는 여기 매입 채무,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원재료에 대한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원재료에 대해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받은 걸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별거 아니었었어요. 근데 판매 장려금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상기 처리가 됐다는 그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실무에서 판매 장려금으로 외상매입금과 여기 상기 처리가 됐다고 하면은 매입 애누리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월 20일 날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날짜는 경영과 회계는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형 전산에 대한 원재료 매입 대금 640만 원, 현재 외상 매입금 계정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은행에 그 기업 구매 자금 대출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의 기한은 1년 이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은 돈을 갚기는 갚았죠.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그럼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면 차변에다가 외상매입금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요. 거래처는 대형이라고 쓰면 되겠죠. 대형 전산이라고 써주시고요. 금액은 6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변에 자,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그 말뜻 자체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기업 구매 자금 대출,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이 뭔가 결국 돈 빌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제가 직장 다닐 때에도 이렇게 이용해서 이거 결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용인즉슨 기업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을 할 때 돈이 좀 필요로 할 때 일단은 누가 돈을 먼저 결제를 해주느냐 하면 은행에서 먼저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우리 돈으로 해준 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빌렸다고 하고서 거기서 기업에서 자금을 갖다가 결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1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우린 돈 빌린 거잖아요. 뭐 기업 구매라고 해서 뭐 특별한 얘기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무 1급 정도에서는 실제로 기업에서 많이 벌어지는 그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해 드리면서 얘가 우리 배운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 비슷한 거라는 거. 그런데 그 용어는 못 들어봤는데 문제 나오면 당황하겠죠. 근데 얘를 갖다가 빌린 거, 내용 자체는 빌린 거니까 계정 뭘로 하면 되겠다. 1년 이내 은행에서 빌린 거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단기 차입금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은행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해주시고
거기 은행은요 하나은행에서 받았다고 했으니까 하나은행 써주시고 금액 64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1번도 해보셨고요. 이번에는 22번이죠. 2월 21일 2일 전기에 애플 컴퍼니로부터 차입하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던 5만 불 중에서 지금 3만 불을 현금으로 상환했다고 하네요. 각각의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정기 말에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한번 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화면 낙서 누르고요. 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지금 전기라고 하면은 지금 11기가 되겠죠. 그 자료를 보게 되니까 전기말이면은 여기 11기라고 해놓고요. 여기에서는 환율이 1달러당 1150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원화평가 금액은 지금 12월에 12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차입했으면 돈 빌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관두고 지금 저는 환율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환율 갖고 틀을 잡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빨라요. 어떻게?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돈 빌렸는데 1150원 빌렸어요. 1달러당. 근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2기 2월 22일이 됐는데 환율이 올랐네요. 그럼 원화로 따졌을 때 난 돈 빌렸을 때 1150원만 주면 되는데 지금은 얼마를 줘야지 돼요? 1200을 줘야 돼. 1200원을 줘야 되니 1달러당 50원은 손해죠. 그럼 금액만 딱 보고 1달러당 50원 손해라는 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면 얘는 계정을 쓸 때 1달러당 50원에 대해서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로 써야겠어요? 외환 차손이나 외환 차익으로 써야겠어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귀찮아했었던 계정 과목이 나온답니다.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합쳐서 그냥 외화 환산 손익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외환 차 손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화 환산 손실은 12월 31일 날 환율의 차이가 있어서 평가할 때 그 차이 나는 계정을 쓰는 거예요. 물론 영업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영업 외 수익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외환차 손익은요. 외환차익 그럼 외환차 손 써야 되는데 얘는 실제로 결제를 해줄 때 돈을 받았거나 돈을 지불했을 때 그때 환율로 인해서 차이가 날 경우 그때 쓰는 계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1급이나 이제 회계 세무 2급 막 초기에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요 계정이 굉장히 낯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월부터 12월까지는 기간이 길죠. 기니까 12월 달에 평가할 때는 계정 긴 거 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결제해주고 돈 받고 주고받고 했으면 거래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짧은 거 쓰라고요. 그래서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긴 계정 쓰라고 촌스럽게 얘기는 해줬지만 효과는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기 환산이란 말 있잖아요. 이 환산이라는 용어가 우리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 공정가치로 12월 달에 평가하잖아요. 평가한 것은 12월 달에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얘가 평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외화 환산은 평가라는 말 대신에 평가 그 용어를 환산이라는 용어로 바꿔 쓰더라. 그 기억을 하신다면 뭐 거의 틀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정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1달러당 50원 손해가 생겼으니 지금 2월 22일 시점에서 1달러당 50원은 손해가 생겼으니 외환 차손이겠어요? 외화 환산 손실이겠어요? 지금 22일이니까 얘 지금 갚았잖아요. 근데 갚는 순간에 환율이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 2월 22일 날 얼마를 갚았대요? 3만 불 갚았다고 하죠. 자, 그러면 그대로 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부채니까 부채를 갚았으면 여기 계정의 이름이 외화, 이거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돼 있죠. 외화 장기 차입금은 지금 3만 불 갚았으면 금액 3만 불 곱하기 22일 환율이 1200원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돼요?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왜 안 나오냐? 3,450만 원 나오나요? 네. 3,000, 난 답만 봤어 지금. 3,450만 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2월 20일 날 얘를 갚을 때 달러는 지금 3만 불 갚았다고 얘기했죠.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지금 환율은 얼마나 그랬어요? 1200원이라고 했죠? 요거 곱하니까 3만 불 왜 지금 현재 환율이 아니라 우리 원래 갚았던 환율은 1150원이었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3450만 원이 나오죠. 우리가 처음에 빌렸던 그 원금을 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돈은 얼마가 나갔겠어요? 여기 대금은 뭘로 줬답니까 이거? 얘는 현금으로 줬다고 했었네요. 대변에다가는 이렇게 현금 쓰실 거고요. 현금은 3만 불 곱하기 지금 지급되는 시점에 환율을 써야 되니까 1200 하면은 3600만 원이 나갔겠죠. 자, 36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차변과 대변에 금액이 150만 원 차이가 나긴 하는데 여기 지금 1달러당 지금 돈을 결제해주는 갚아주는 그 상황에서 1달러당 50원 손해본다 그랬죠. 여기 곱하기 3만 불에도 150만 원 그대로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외화 환산 손실이 외환 차손이라고 쓴다고 아까 얘기해 드렸으니까 외환 차손이라고 쓰고요. 금액은 1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1달러당 아까 50원 손해 났다고 했었고 지금 갚는 금액은 3만 불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달러로 3만 불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지금 차이나는 금액이 지금 150만 원이 외화로 지급을 하면서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에 대해서 팁을 드리는 것은 첫째, 계정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 외화는요, 환율로 계산해서 먼저 빨리 계산하는 게 편해요. 1달러당으로만 먼저 환율로 계산하세요. 그래서 채권일 때는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 나겠죠? 근데 부채일 때는 환율이 올라가면 손해가 나는 거 그걸 먼저 파악하셔야지 계정이 헷갈리지 않으시고 금액 먼저 막 계산하면 중간에 헷갈리더라고요. 제 과거의 경험에 그래서 제가 바꾼 방법이 환율로 하니까 일단은 개념이 딱 잡혀놓고 숫자만 정확히 잘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계정을 틀려요? 금액을 틀려요? 대부분 계산하다가 금액을 틀리더라고. 이게 은근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2월 22일 거래에 대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22일이고요. 차변에다가 장기 외화 차입금 없다. 외화 장기 근데 왜 안 나왔지? 장기 차입금이고 거래처는 애플사. 자, 금액은 3,450만원. 그 다음에 외환 차손이죠. 외환 차손 손으로 해서 금액은 1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줬다 그랬어. 현금 맞나? 현금으로 상환했다 그랬죠. 3,600만원. 뭐 내용은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2번 문제도 해결이 됐고요. 이번에는 2월 24일 볼게요. 네. 21일 거 안 한 거 같아요. 그랬네요.
21일 거 안 했네요. 자, 21일 것도 해드릴게요. 전기의 대손 처분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 처분세액 10만 원을 불공제 처리하였던 대형전산의 외상매입금 110만 원에 대해서 금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거 경우는 있잖아요. 대부분 세무 이것까지는 대손, 이건 지금 이 21번 문제는 대손 변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대손 처리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안 갚아도 된다고 좀 된 상황이었던 건데, 저기 그게 뭐지? 가수 이상민인가요? 이상민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룰라 멤버였던가 그 친구. 난 빚주고는 못 살아. 갚을래. 그래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사람이 돈을 보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받을 채권자가 돈을 못 받게 된 거가 아니라 채무자가 돈을 보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손 변제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구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드리면 어떨까 싶으네요. 복습도 할 겸, 자, 채권자일 경우 그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차변에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이 전혀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 대손 상각비 처리해야 되겠죠. 대손 상각비로 1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되겠죠. 외상 매출금은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부가세에서 우리 제품을 매출하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은 당연히 생겼었겠죠. 그럼 외상 매출금은 얼마였겠어요? 11만 원이었었겠죠. 자, 그리고 밑에는 대손세 공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확정 신고 기간 때 여기 부가세 예수금 똑같이 이렇게 만 원을 빼버린 상태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처리했던 거 많이 배우셨을 거야 아마. 자, 이렇게 대손을 처리해놨는데 미치게 다음에 돈이 들어왔어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냐면 11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얘 지금 대손세 공제까지 다 받아먹었는데 이게 돈을 보내주면 어떡해? 뭘 어떡해? 전기계 그 대손 처리가 다 끝났는데 단기에 회수하게 되면 단기에 회수한 지금 외상매출금 계정은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계정 자체가. 그때 뭐라고 쓰기로 우리 배웠냐면 대손 충당금으로 다 쓰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으로 얼마를 쓰면 된다? 10만원 이렇게 쓰고, 부가세도 우리가 다 지금 대손 공제 받았는데 거래처에서 벌써 뭐까지 보내준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까지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은 다시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다시 처리를 해서 처리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여기서 물론 중요한 것은 여기 전기 거 대손 처리된 것이 단기에 회수되면, 여기도 파란색으로 써놓을까요? 얘 전기 거예요. 전기 벌어진 거는 단기. 이렇게 회기 처리하는 건 여러 번 보기도 했었고 여러분이 처리도 해봤었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21일의 문제는 외상매입금을 갖다가 지금 이 사람이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였던 거예요. 채무자가 지금 뭘 보내줬대요? 외상매입금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파란색으로 쓸게요. 얘는 채무자가 내가 갖고 있던 빚지고 있던 외상 매입금을 보낸 거예요. 송금을 해줬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럼 돈을 줬다고 얘기하면 외상 매입금, 채무자 입장에서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규정을 따르게 해서 없앴을까요? 그대로 갖고 있었을까요? 돈을 못 주기는 했지만 얘는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야.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걸 대손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외상매입금이라는 규정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금 보내줬죠. 그러니까 대변에다가는 현금 보내준 건 확실하니까
대변에다가 얼마를 쓰면 돼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0, 현금 해갖고 110만원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현금 나간 건 확실하니까. 자, 근데 차변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차변에다 외상매입금 규정 없어진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대로 외상매입금으로 110만원이 있었겠죠. 그래서 얘는 별다른 게 없이 외상매입금 갚은 거예요. 이래서 110만원. 그럼 문제를 왜 이렇게 냈을까? 여러분이 매출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런 대손 변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니거든요. 네,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런 상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갖다가 물어본 문제가 21일 문제였다는 얘기죠. 되게 간단하지 내용은. 근데 안 해보면 이런 상황을 갖다가 겪어보지 않으면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21일 거래에서는 외상 매입금하고 변제했다 그랬었지. 현금 부가세 대금금이 있네. 다시 문제를 제가 잘못 읽었나 보다. 첫 번째 줄에 제가 잘못 착각을 했네. 전기에 대손 처분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요. 대손 처분세액 10만 원을 불공제 처리했대요. 공제하지 않겠다고 처리를 했다고 얘기했으면 지금 매입 세금계산서를 공제 못 받는 걸로 벌써 신고할 때 처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 지금 현금으로 110만 원을 줬으니 그 10만 원에 대한 건 다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아야 되겠죠. 지금 그 얘기였는데 제가 그걸 빼먹었어요. 문제를 잘못 읽어서.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100만 원 갚은 거고 매입세액 10만 원은 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제대로 공제 다시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먼저 번에 그 불공제 신고했다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는 걸로 신고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은 110만 원 매입세까지 다 보냈죠. 그럼 다시 매입세액 공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10만 원, 만 원은 아니 10만 원은 공제를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 다시 생겨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상태를 갖다가 채권자인 경우와 그다음에 채무자인 경우 두 가지 여기가 아니라 요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반대되는 케이스야 이렇게 요거하고 그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공제래네. 대손세 공제 신고를 받았었다면 돈 다시 받았을 때 부가세 예수금 다시 납부해야 되고 매입자가 대손세액에 대해서 매입 불공제를 신청해서 걔를 갖다가 공제받지 못했었다면 돈 다 보내줬을 때 다시 부가세 대급금으로 공제 다시 받아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거래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 대부분일 테니까 채무자가 외상매입금을 보냈을 때 불공제 처리됐던 것은 다시 매입세 공제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1번도 됐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월 24일 거래가 있어. 이거 먼저 입력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저도 21일 거래를 입력해 볼게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대형전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금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대급금에서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다 보내줬다고 얘기했으니까 현금으로 110만원.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란 얘기죠. 자, 5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3번 문제. 2월 24일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계의 구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고 발행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은
전액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금액을 보니까 일좌당 액면 금액은 10,000원, 그다음에 발행 사채수는 만좌, 그리고 일좌당 발행 금액은 9,500원, 사채 발행 수수료는 15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뭐 별거는 없죠, 뭐. 자, 보시죠. 보통 지금 사채를 발행했다고 하니까 우리 대변에다가 확실한 거, 사채는 부채잖아요. 그럼 사채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발행가액은 거기 지금 사채수가 만 곱하기 10,000원 하면 되겠죠. 액면가액으로 우리가 발행을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만자 곱하기 10,000원 하면 금액 얼마 나와요? 1억? 금액을 봐야지 돼. 그래서 1억 원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 지금 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거기 한 좌당 사채 얼마에 발행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차변에 지금 발행 금액 보통예금에 입금됐다 그러잖아요. 보통예금에 그럼 얼마가 지금 입금되어 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한 좌당 9,500원에 발행을 했다면 만자니까 9,500만 원이 입금이 되겠죠. 자, 근데 입금됐고 9,500만 원 중에서 거기 지금 사채 발행 수수료는 얼마래요? 그럼 9,500만 원에서 150만 원 빼면 입금된 거는 실제 얼마가 입금됐겠어요? 9,350만 원이 입금이 됐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면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내가 받은 돈은 1억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내가 받은 돈이 여하튼 간에 얘밖에 안 되잖아요. 금액이 차이 나죠.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런 상황은 할증 발행한 거겠어요? 할인 발행한 거겠어요? 결과론적으로 돈 더 적게 받았으니 할인 발행한 거겠죠. 사채를 할인 발행하고 돈이 차이가 났어. 그거를 줄여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부르는 거야. 차금이라는 뜻은 또 발행했는데 돈이 차이가 났어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해갖고 금액은 얼마를 써주시면 되겠습니까? 650만 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며칠 거래였었습니까? 2월 24일 거래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사채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회계 1급 정도 레벨에서 사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고 이 받은 금액, 이 금액을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계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세무 2급에서 시험 문제 본 적 있으시겠지만 세무 1급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이자 비용은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긴 하겠는데 중요한 파트이기는 하고, 아니야, 고민해야 돼. 자, 지금 사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세무 1급 파트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정확히 잘 해놓고 갈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받은 돈, 이 금액 있죠. 받은 돈, 이 금액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여기서는 보통예금에서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에 9,350만 원 썼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발행한 금액을 우리 교재에서나 부르는 명칭이 발행가액이라고 부르게 된단 말이죠. 보통예금에 있는 금액을 발행가액이라는 말로도 쓰고요. 다른 말로 장부가액이란 말도 써요. 이 자체가, 즉 다시 말해서 9,350만 원이 발행가액이고 장부가액이에요. 그럼 왜 이런 용어들이 쓰이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교재에서 갑자기 발행가액이라고 나왔다가 장부가액이라고 나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나오니까 그게 그 용어인지 헷갈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부터 정확히 픽스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받은 금액 뭐라고 부른다고요? 발행가액 또는
장부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채에 3년 후에 이렇게 1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발행가액이 9,350만 원이라면 이 9,35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1급 때 수준에서 사채의 발행가액은 두 가지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사채의 액면가액. 사채의 액면가액이 지금 얼마예요? 사채의 액면가액 1억이죠. 이거는 3년 후에 1억이에요. 3년 후에 1억인데 얘를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게 되면 현재 가치로 계산한 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다 얘기하면 그 금액이 첫 번째 거예요. 지금 뭘 결정하려고 이거 설명하고 있어요? 사채의 발행가액을 결정하려고 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채를 갖다가 발행하게 되면 그 사채를 사는 사람들한테 뭐 줘야지 돼요? 돈 줘야 되잖아. 즉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러면 이 사채를 산 사람한테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자라는 걸 지급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사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매년 이자, 예를 들어서 10%씩 주기로 했다면 매년 1,000만 원씩은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죠? 안 줘요? 안 줘도 돼? 다시. 지금 이 사채 얼마짜리예요? 1억 원짜리죠? 얘가 지금 액면가액이라고 쓰이는 용어예요. 지금 사채의 액면가액 얼마라고요? 1억이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면 사채라는 그 사채 액면에다가 매년 이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10% 이자 줄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주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이 1년 동안의 이자 10% 받기를 약속하고 돈 1억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매년 얼마씩은 이자로 줘야지 돼요? 1,000만 원씩은 이자를 당연히 줘야 되겠죠. 이 사람이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어차피 사채 발행한 금액이 1억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10%씩 이자가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이자 총 지급액은 얼마게 되겠어요? 1년 지나갔을 때 1,000만 원 줘야 되고 또 1년 지나가면 또 1,000만 원 줘야 되고 이거 3년짜리니까 또 1년 지나가면 또 1,000만 원 줘야 되고 총 사채 상환할 때까지 총 얼마의 이자가 지급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얼마가 지급됐어요? 총 이자 지급액. 총 이자 지급액은 3천만 원이죠. 그 3천만 원은 1년, 또 1년, 또 1년, 3년 동안에 불입됐지만 날짜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3년 후에 총 집계된 이자는 3천만 원이지만 얘를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봤더니 얘도 똑같이 현재 가치로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2,35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됐어요? 그래서 사채 발행가액은 두 가지로 결정을 해서 발행을 하게 돼요. 사채의 발행가액은 첫 번째 뭘로? 사채 액면가액의 현재 가치와 또 하나는 총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 두 개를 더하면은 요거 두 개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요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발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 액면의 현재 가치와 총 지급되는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가지가 합쳐져서 발행가액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채 액면에는 돈을 우리가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한테 액면가액에 매년 10%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10%. 자, 그리고 여기 상대적인 개념으로 유효 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효 이자율은 여기 12%였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데요? 자, 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로만 들으세요. 만약에요, 우리가 그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다면 사채를 발행해서 빌리나 은행에서 빌리는 거는 매한가지예요. 오케이? 그런데 장기 차입금으로 1억 원을 빌리면 우리 보통 예금에 얼마가 입금됩니까? 돈 대출 안 받아봐서 몰라요? 다시 은행에서 1억 원 대출하면 보통 예금에 얼마 입금돼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100만 원 대출 받으면 통장에 얼마 들어오던가요? 말을 해요, 말을. 100만 원 어떻게 할까? 그죠? 뭐 이렇게 어려워? 돈을 안 빌려봐서 모르는가 봐. 아니, 은행에서 우리 아까도 그 장기 차입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돈 빌리면 단기 차입금하고 그 돈 다 들어오잖아요. 보통 예금. 그러면 은행에서 빌렸다면 사채가 아니라 장기 차입금 1억 원 여기 쓸 거 아니겠어요? 보통 예금이 얼마 들어와요? 1억 원 들어오잖아요, 그대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사채인 경우에는 이렇게 1억 원을 3년 후에 갚아야 되는데 지금 통장에 돈 들어온 건 얼마가 들어왔어요? 9,350만 원밖에 안 들어왔죠. 그죠? 만약에 장기 차입금을 빌려서 1억 원이 다 들어왔다면 우린 여기 1년 지난 뒤에 이자율 똑같이 10%라고 하고 여기 이자 지급할 때 차변에 이자 비용 써야 되겠죠. 이자 비용 얼마 쓰겠어요? 1,000만 원 쓰겠죠.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보통 예금 1,000만 원 이렇게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이자는 빼박으로 그냥 얘는 지급해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그죠? 근데 나는 지금 얼마를 더 못 받은 거예요. 650만 원이라는 돈이 비잖아,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자 10% 플러스 2%만큼은 이자 비용이 더 발생하더란 얘기예요. 왜? 온전한 돈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얼마를 못 받았어요? 650만 원. 그래서 내 입장에서의 이자율은 10%는 기본,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바로 이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한 2%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효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일단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효 이자율. 즉 내 입장에서의 이자율은 지금 액면금액의 이자율보다 더 높더란 뜻이에요. 되셨나요? 이렇게 사채와 관련돼서 분기 처리하게 되면 반드시 액면 이자율은 사채 액면가액 위에다 써놓으시고요. 유효 이자율은 여기 발행가액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무 1구까지 여기 회계 처리하면서 물어보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든지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면 우리 이자 지급해야 되겠죠. 자, 그 이자를 갖다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년 지난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얘를 2021년 12월 30일이라고 가정하고요. 차변에 이자를 지급했으면 우리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자 비용이라고 일단 쓸게요. 금액은 아직 안 썼어요. 자, 대변에 지금 여기 사채 액면에 대해서 10% 이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면 현금은 얼마라고 써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금은 얼마가 나가겠습니까? 여기 그대로 곱하시면 돼요. 1억 원의 10%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출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사실상 돈 온전하게 1억이 다 들어왔다면 이자 비용 1,000만 원 똑같이 쓰면 되겠는데 지금 이자 비용은 나한테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발생하죠. 그 더 많이 발생하는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여기 장부가액 있죠? 9,350만 원 곱하기
12% 하면 그게 바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 비용 계산하는 방법인 거예요. 알고 나면 되게 간단한 건데 은영 씨 얼마 나왔어요? 200? 1100? 22만 원? 자, 보니까 내 입장에서의 이자 비용은 이 1000만 원 플러스 2%가 더 돼서 내 이자 비용이 1122만 원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한테 세무이급에서 또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자 비용 내 입장에서는 얼마가 된다? 1122만 원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장부 발행가액에다가 바로 위에다가 유효이자율 또는 시장이자율을 적어놓고 여기 쓰는 건 되게 간단해요. 원리만 아시면. 그런데 차변하고 대변하고 일치해야 되잖아요. 얼마가 차이 나요? 여기 대변에 122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얘 이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얘가 바로 얘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개념을 좀 설명해야 되겠죠? 지금 사채를 발행했을 때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단 말이죠. 왜 안 바뀌어 이거? 그런데 얘를 갖다 첫 번째 해에 1년이 지났을 때요. 이렇게 상각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갖다 뭐 우리가 부르는 명칭으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라는 개정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상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상각액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유효이자율로 상각하는 것을 용어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저기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유형자산은 사용하면서 가격이 떨어지죠. 그 떨어지는 만큼 금액을 계산해서 감가상각비 처리하죠.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차량 운반구를 샀는데 500만 원짜리 차량을 그 산 해 전액 다 비용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액 비용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겠죠. 근데 이놈의 자산은 그 해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용연수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대. 그러면 우리 재무회계는 합리성을 따지는데 이 유형자산을 5년 동안 사용하니까 비용도 5년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액을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감가상각하는 그 방법, 정률법, 정액법, 연수합계법 이런 걸 사용해서 걔를 비용을 분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똑같은 금액으로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감가상각비란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첫 번째 차량 운반구 샀다고 왕창 다 비용 처리해버리게 되면 그의 당기순이익은 지대하게 데미지가 크겠죠. 그리고 나머지 4년 물론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정액법, 정률법을 해서 유형자산을 비용화시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됐어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잖아요. 근데 얘는 봐요. 똑같이 비용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지금 사채를 발행하면서 지금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럼 이 비용은 감가상각비하고 똑같은 원리로 올해 비용으로 다 처리해야 되는 게 그게 맞겠어요? 갚아야 될 기간이 사채를 상환해야 될 기간이 3년 후니까 3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겠어요. 이게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금융비용의 감가상각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유형자산으로 따지면 뭐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정률법, 정액법,
연수학기예법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금융비용을 삼각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이 유명하다 얘기를 하는 건데 교재에서 눈을 씻고 읽어봐도 그런 개념이 이해가 되나? 잘 안 돼요. 모르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3년 동안 그러면 이 사찰인 발행차금을 몇 년 동안 삼각하겠어요? 3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겠죠. 이해되셨음? 그러면 첫 번째 얼마가 삼각이 됐어요? 650만 원 중에서 첫 번째 해에 122만 원 이렇게 됐죠. 사실은 전 이거 지금 대충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개념이 이렇다는 거 알면 되실 거고,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TAT 2급에 보시거나 전산세무 2급 책에 보시게 되면 금액이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으로 똑같이 계산돼 있을 거예요. 그거 반드시 연습하셔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은 용어, 개념, 그다음에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회계 처리까지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이거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도 가르쳐줘요. 자, 사채의 액면 이자율은 10%고요. 첫 번째 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122만 원이라고까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요? 물어봐요. 그러면 사채 액면가액의 이자율을 가르쳐줬으니까 여기 1000만 원이겠구나. 첫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122만 원이라고 알려줬으면 이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요? 이자 비용 되죠. 이거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내용만 알면 이거 되게 쉬운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 3년 동안 했으니까 한 해만 하면 재미없잖아. 그러면 우리 3세번 해야지 다 알아들 거 아니야.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자, 두 번째는 2022년 또 1년이 지났어요. 2022년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럼 차변에 똑같이 이자 비용이 똑같이 생겨요. 그죠?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자, 이번에는 대변에 현금은 얼마가 나가요? 이거는 확정돼 있는 거예요. 액면가액이 10%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1000만 원은 매년 똑같이 나가야겠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아까 이자 비용 계산할 때 발행가액에다가 곱하기 유효이자율 곱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 칸이 좀 모자르긴 한데 조그맣게 써야겠다. 우리가 사채를 갚을 때는 말이죠. 어디다 쓰냐? 칸이 모자라. 여기 없어 보인다 진짜. 여기다 쓰고 지울게요. 자, 3년 후에 액면이 1억인데요. 이 1억을 갖다가 우리는 액면 발행할 수도 있고 1억에 똑같이 할증 발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인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 할인 발행을 했죠. 할인 발행을 해서 얼마에 발행했냐면 이 금액이 크다 너무 9,350만 원에 이렇게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그 발행한 금액을 발행가액이라고도 부르지만 장부가액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었죠. 여기 위에서 이걸 장부가액이라고 봤을 때 이 장부가액은 3년이 지나가잖아요. 반드시 액면가액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3년 후가 되면 지금 9,350만 원이지만 3년 후에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야지 된다고요? 1억이 돼야 돼. 그래서 사채라는 부채와 장부가액을 싹 상기시켜주면서 사채를 상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사채 할인 발행을 했을 경우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물어봐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알지.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사채는 또 할증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1억 500만 원에 할증 발행을 했다면 할증 발행인 경우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그럼 감소하겠죠. 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사채라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개뿔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이게 왜 감소하지?
그게 왜 증가하지? 하나의 원칙만 정해놓고 나중에 계산 문제도 다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 장부가액은 이렇게 정해졌죠? 그러면 그렇게 질문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큼씩 매년 장부가액이 증가하는데요? 장부가액이 매년 증가해서 만기가 된 3년 후에는 액면가액하고 똑같아져야 된다면서요. 증가하는 금액이 바로 요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만큼씩만 증가해요. 봐봐요. 여기 보통 예금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9,350만 원이죠. 차이 나는 금액,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3개로 나누어서 한 번 이 다 더하면 1억하고 똑같아지잖아요. 바로 이 상각액만큼씩만 장부가액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2021년에 장부가액은 얼마였었어요? 9,350만 원이었죠. 그러면 여기 2022년 1년이 지난 뒤에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어 있겠어요? 9,350만 원에다가 122만 원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9,000 얼마요? 472만 원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 장부 금액에다 똑같이 또 12% 곱하는 거예요. 그럼 금액이 얼마 나오나요? 11366 40 이렇게? 오케이. 뭐 금액이 뭐 너무 정확한 건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이자 비용 장부 금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만큼 장부 금액이 증가했고, 여기다가 그대로 또 12% 곱하니까 이자가 나왔죠? 두 번째 해 이자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자 비용과 현금으로 지금 우리가 지출한 금액 있죠? 여기 차이 나는 금액이 또 얼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 칸이 좁아서 저기다가 쓸게요. 136만 6,400원 이렇게 됐죠? 됐어요? 요게 두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에요. 두 번째 해.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 4번은 이제 금방 더 알아들으실 거라고 보고, 이건 칸이 없어서 제가 못 쓰니까 여러분이 메모하면서 한번 써봐요. 천천히 불러드릴 테니까. 2023년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러면 또 똑같이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자 비용의 지금 장부가액은 지금 또 1년이 지났고 여기 상가액 한 번 더 생겼죠. 9,472만 원에다가 상가액 136만 6,400원 더하면 장부가액이 그만큼 증가했겠죠. 장부 금액은 그러면 얼마가 돼요? 9,600 8만 6,600원. 자, 그러면 이거라고 치고요. 괜찮아. 계산은 못 치고. 그럼 여기에다 또 똑같이 얼마를 곱하면 돼요? 12% 곱하면 되겠죠. 12% 곱하면 얼마나 조금 나와요? 또 1100 얼마 나오겠죠? 500 하여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오케이? 금액은 알아서 챙겨요. 자, 그러면 또 대변에다가는 현금 1,000만 원 나오죠. 그럼 얘하고 1,000만 원의 차이가 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되겠죠. 지금 저는 대충 계산했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지만, 자, 결과론적으로는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처음에 생겼던 이 금액 있죠? 이 금액 세 가지가 딱 650만 원으로 맞아서 떨어져야 돼요. 일부러 상환때가 되면은 마지막 해에 차이나는 잔금이 소수점이나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건 조정을 해주면 돼요. 다 이자 비용으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첫 번째 해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122만 원, 두 번째에는 136만 1,400원, 세 번째에는 153만 36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합계 금액이 다 얼마가 돼야 된다? 결국은 650만 원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 금융 비용을 유효 이자율법으로 생각해서 해마다 비용화 시키는 거예요. 어떤 비용으로? 이자 비용화 시키는 거란 얘기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마지막 단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장부가액은
할인 발행일 경우 증가한다는 것도 알았죠.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매년 감소한다는 것도 알았죠. 근데 우리가 이자 비용 생각할 때 이자요.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할까 감소할까? 장부가액에다가 이자 비용 유효이자율법 12%를 계속 곱하니까 이자 비용도 장부 금액이 매년 커지니까 이자 비용도 매년 커지겠죠. 그쵸? 그러면 장부가액이 매년 작아지면 이자율은 똑같은데 장부가액이 작아지니까 이자 비용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할증 발행일 경우에는 여기 장부가액하고 이자 비용이 같이 움직여요. 장부가액하고 뭐하고요? 이자 비용은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할인 발행일 경우 장부가액과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할 것이고요. 할증 발행일 경우에는 장부가액하고 이자 비용이 매년 감소할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건데. 아, 나만 간단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상가액을 물어봐요. 상가액은 매년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우선 할인 발행 볼게요. 할인 발행의 상가액은 어디 있어요, 지금? 매년 상가액 이거잖아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죠. 할인 발행일 때 상가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여기서 지금 쓸 수가 없으니까 할증 발행일 때도 상가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그 그림을 그나마 제가 여기 안 보이는데 그냥 이해하라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선을 여기 그림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을게요. 그럼 M자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여기 폭을 보세요. 요 폭 넓이가 상가액이에요. 뭐라고요? 상가액. 그러면 할인 발행할 때 상가액은 매년 폭이 증가하니까 매년 증가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할증 발행일 경우에도 여기 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 됐던 할인 발행이 됐던 무조건 다 증가만 합니다. 이게 이론의 아주 맥시멈이에요. 다. 열강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그래서 지금 여기 사채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와 그다음에 그 이론에서 많이 말로 물어보는 문제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요거 복습 한번 꼭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세무 2급이나 나중에 교재도 있어요. 세무 1급 교재 사채 그 비유동 부채 파트에 나와 있는 걸로 예제 꼭 복습하시고, 지금 제가 예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할인 발행으로 지금 설명해 드렸죠. 할증 발행으로도 반대로 연습을 천천히 써보시면 돼요. 3번만 써보시면 여러분 거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2번 다시 틀리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사채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세무 1급 과정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론 설명 들었던 분들 복습 겸해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잘 기억하시고 또 요거 이제 세무 1급 설명 듣는 분들도 이걸로 복습하실 수 있겠죠? 또 이거 화면 보시게 된다면.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럼 질문 없으시면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워지겠어요? 아니면 잠깐 놔둘까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교재에서는 53페이지에 2월 24일에 대한 거 금액을 다 써봤고요. 날짜가 2월 24일. 저도 이제 분개를 해봐야 되겠죠? 그 이해하신 걸로 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대변으로 해서 사채. 사채는 지금 1억짜리를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그랬었죠.
보통 아이고 왜 대변으로 돼 있냐? 차변으로 보통 예금에는 9,350만 원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차변에 나머지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할인 발행 차금 650만 원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였었어요. 자, 그다음에 부채 마지막 거네요. 날 24번 2월 26일 거래고요. 당월에 퇴직한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대요. 퇴직금 총액은 1,200만 원이며 퇴직 소득 원천 징수액은 25만 원. 차감하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대요. 이건 뭐 별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있죠? 중요한 거. 퇴직금 총액이 1,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충당금 있는지 보셔야겠죠. 충당금 있어요? 없어요. 2월달 기준으로 해서 저기 재무상태표 또는 계정과목 조회를 해서 보세요. 퇴직급여 충당금 충분히 있죠. 그러면 날짜는 며칠로 하면 되겠습니까? 날짜 2월 26일로 하고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 1,200만 원. 이런 부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여기 원천 징수한 거 얘 뭐라고 써야 되죠? 예수금 써야 되죠. 예수금은 25만 원 쓰면 될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보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지껏 보지 않았던 처음 사용해야 될 그 적요란이 하나가 나와요. 지금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적요란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 적요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퇴직 시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 상계라고 되어 있죠. 판관비. 요거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선택해 주셔야 돼요. 1번. 왜 그러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산할 때요. 여기 적요란에다가 퇴직금 충당부채 요거 클릭을 해 놓아야지 나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설정 금액에서 얘가 차감이 돼요. 그래서 그 표에 나타나는데 지금 이게 뭐하고 연결돼 있겠어요? 법인세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제 이거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편적인 회사에서 1년에 퇴사하는 직원들 분명히 있죠. 그리고 퇴직급여를 갖다가 받아가는 직원들 연차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회사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기 회계 처리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적요란에다가 첫 번째 거 판관비면 1번, 그 다음에 500번 제조이면은 2번 이렇게 표시를 꼭 해주셔야지 법인세 계산할 때 얘가 차감된 게 반영이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상 이거 안 해놨다 그래도 결산할 때 다 찾겠죠. 또 법인 세무 조정하면서 다 찾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자, 여기 계정까지가 부채 계정에 대한 설명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3월 1일 거래부터는 자본 계정에 대한 문제가 또 몇 개 나와 있네요. 자, 3월 1일 월이 바뀌었어요. 3월 1일 문제를 볼까요? 회사는 신주 2,000주 액면금액 1주당 5,000원, 1주당 4,500원에 발행하고 납입대금 전액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으며 신주 발행비 150만원은 당좌 발행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 거기 첫 번째 줄에 맨 끝에 있는 발행이라고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얘는 증자라고 그랬어요.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증자니까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어 닦기 대변에 자본금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본금은 어떻게 기록하기로 했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잖아요. 주식수 몇 주? 2만 주. 그 다음에 한 주당 액면가액은 얼마? 5,000원. 그러면 얼마가 돼요? 1억 돼요? 그러면 1억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뜻이죠. 자본금 써주시고 그런데 얘를 얼마에 발행했대요? 자, 이것도 봐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해서요. 액면가액을 5,000원짜리인데 지금 4,500원에 발행했으니까 500원 손해났죠. 그럼 주식을 갖다가 비싸게 발행한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면 돈이 남겠어요? 모자르겠어요? 자본금보다 모자르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식을 할인 발행했다. 그래서 아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처럼 주식을 발행했는데도 돈이 적게 들어왔어. 그러면 한 주당 500원씩은 500원 맞나? 500원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겠네요. 그죠? 그러면 4,500원 곱하기 또 2만 주 하면 9천만 원 들어왔겠죠. 어디에다가? 보통예금에다가. 그래서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하면 금액은 9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건 금방 알 수 있으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럼 1,000만 원은 사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쓰면 되겠구나. 맞죠? 자, 써볼게요.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해갖고서는 1,000만 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무 1급인데 세무 2급까지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면 뭐 수수료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앞에 뭐 있는지 봐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있는지 봐야 된다 그랬었죠.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3월달 시점에서 자본계정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죠. 확인해 보세요.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럼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 뭘로 빼야지 돼요? 다 하고도 모자르지 남죠 그래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월등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먼저 상계시켜서 없애야 되는데 1,000만 원만 상계시켜야 돼요. 저기 뭐죠? 할인 여기 뭐죠? 수수료까지 다 없애야 되겠어요. 수수료까지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해가지고서는 1,000만 원 더하기 수수료 얼마나 그랬어요? 150만 원이라 그랬죠? 1,150만 원 이렇게 없애주시고 대변에다가는 150만 원 수표 할인해서 지급했다 그랬죠? 잠재예금에서 150만 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본계정 이게 처리할 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계정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고요. 주식 발행 자본 잉여금에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래더라고요. 그다음에 자본 조정 계정에 있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그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는 자평가 잉여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얘네들 회계 처리할 때 상계 처리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자본 계정에서 그거 상대되는 계정이 있는지 조회를 꼭 하셔서 이렇게 없애주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보시면 3월 10일 거래네요. 2021년도에 결산에 대한 주주총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잉여금을 처분하기로 했대요. 처분에 대한 분개하고 그 다음에 정기분 잉여금 처분기산서도 수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잠깐 이것도 쉬어야겠다. 자, 이번에는 그 26번 3월 10일 그 거래 내용인데요. 지금 이 거래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여기 내용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 드리고 난 다음에 요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3월 11일 날 입력하라는 뜻이고요. 자, 일단 요 끝에다가 자본계정부터 정리합니다. 자본계정에는요,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기록한다?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라는 거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 뭐가 있다 그랬었냐면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익 세 가지 계정이 있어요. 세 번째
자본 조정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본 조정 규정에는 자본 잉여금의 차감 규정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리할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고요. 감자 차익이 있다면 감자차 손이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처분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주식을 사갖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자기 주식이라고 쓰는데, 그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규정에 해당되는 항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는 자산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규정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 다음에 해외 자산 환산 손익, 이런 규정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익 잉여금에 대한 거고, 이익 잉여금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이익 잉여금에는 대표적으로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규정 있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해 벌어들인 수익인 당기 순이익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큰 틀로 자본 계정의 얘기부터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산한 자료에 대해서 그 이익을 처분을 한단 말이죠. 이익을 처분하게 되면 지난번에 여기 정기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당기순이익 두 개 합친 용어를 뭐라고 불렀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불렀었죠. 요 두 개 합친 용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올해 아직 처분되지 않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불러요. 자,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처분하지 않았다면서요. 근데 이제 주인들이 모였어요. 처분하재요. 처분하는데 어떻게 처분했냐면, 첫 번째 현금 제일 좋아하죠. 현금 나눠갖자 이름은 뭐다? 현금 배당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아, 금액이 들어가야지 좀 신나지. 5만원만 할게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도 있고 주식 배당도 하자. 주식 배당은 얼마 할까요? 주식 배당은 3만원만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처럼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최소한 현금 배당액의 10%는 반드시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하라고 상법에서 규정을 했어요. 다른 기업회계 규정은 상법이에요.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식회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뭐라고 쓴다? 이익준비금이라고 써요. 그러면 최소한이니까 보통 또 시험 문제나 실제로도 돈 나눠 갖는 거 좋아하지 적립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빨리 써야지. 현금 배당 5만원 했으니까 10% 하면 5천원이 여기 이익 준비금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얘를 갖다가 법정 적립금이라고 부른다 했었어요.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이라고 해서 주주들이 회사를 위해서 임의 적립금으로 어떤 목적에 맞게끔 용어를 만들어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많이 봤던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든지 감채 적립금. 감채 적립금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부채, 돈 빌린 거 있을 때 나중에 그 돈 갚을 때 돈 이거 모아놓은 걸로 쓰자 이렇게 하면은 그 감채 적립금이라고도 써요. 즉 회사에서의 목적에 따라서 그 적립금은 얼마든지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은 그런 걸 갖다가 임의 적립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 근데 다른 건 많이 하지 말고요. 여기 세 가지만, 여기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요거 한 것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얼마가 있었느냐면 여기 15만원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15만원 중에서 지금 처분된 금액은 총 얼마가 처분됐나요? 85,000원 처분됐죠. 그럼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가 남아있겠어요? 여기 75,000원 65,000원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 65,000원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불러요? 얘도
지금 여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인데 지금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인들이 처분한 금액이라면서 얘가 그럼 이제 또 남은 거네. 그럼 얘도 아직 미처분한 거잖아요. 그럼 이 미처분한 이 잉여금은 올해 거가 되겠어요? 내년으로 넘겨줘야 되겠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요? 여기서 정기월이라고 했으니 여기는 이제 차기월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 이름이 차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65,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 용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여기 돼 있는 것을 제가 파란색으로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15만 원 중에서 85,000원 처분됐다면서요. 이익잉여금이라는 잉여금 자체는 이익이잖아요. 그럼 자기 자리가 차변이겠어요? 대변이었겠어요? 대변이었겠죠. 근데 얘 지금 처분했다면서. 그럼 제가 일단은 이 용어 그대로 사용할게요. 그럼 차변에다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대변에 있었던 성격이었었는데 얘가 처분이 됐다고 한다면 차변에다가 뭐라고 써주겠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써주겠죠. 얼마를 했어요? 처분했어요. 85,000원 처분했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얘를 처분할 때 현금 배당했다고 쳐요. 현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주주총회 와서 돈 싸들고 와서 준비하고 있을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되게 되면 지금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주주총회가 열려서 결정된 이후에 보편적으로 한 달 이내에 다 집행이 돼요. 그러면 처분이 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여기 3월 10일로 되어 있었죠. 이 시점에서는 돈 아직 안 준 거죠. 그러면 미지급 이렇게 써야겠죠. 금이라고 쓸까? 뭐라고 쓸까요? 이건 현금 배당이니까 미지급 써도 뭐 틀린 건 아니야. 돈만 주면 되잖아, 뭐. 아닌가? 돈 주면 되잖아. 근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배당금은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현금 배당일 경우에 금액은 얼마라고 쓸까요? 5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식 배당할 때는 주식은 미지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봐요. 지급이라는 용어는 돈으로 지급할 때 지급이라는 용어 써요. 주식은요. 주식이나 채권은 교부한다 그래요. 그럼 얘는 지금 교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래서 얘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알고 나면 별거 아니죠. 3만원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익준비금 있었죠. 이익준비금은 여기 밑에 있었던 여기 잉여금에 주머니만 따른 거예요. 똑같은데 그대로 있어요. 근데 빼놓는 것만 같은 자본 이익잉여금 계정에서 자리만 바꾸는 것 뿐이지 이익잉여금인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익준비금 해갖고서는 5,000원 이렇게 쓰시면 회계 처리가 일단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는 며칠 날짜로 하면 돼요? 거기 문제에서 나온 3월 10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얘가 주주총회가 지금 2023년이라고 그랬나? 1년도라고 됐죠? 3월 10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를 처리가 됐다고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제가 한 달 있다가 한 달 이내에 집행한다 그랬죠. 그 지급하는 걸 물어보는 건데, 자, 첫 번째 질문. 이건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 싶어요. 자, 우리 지씨한테 그냥 하자. 얼굴이 잘 보이니까. 그래서 지씨, 미지급 배당금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부채. 부채도사 맞췄어. 박스. 그러면 뒤에 있는 셋이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자본?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또 설명할 거니까.
자, 이번에 은영씨 봐. 남았네. 미교부 주식 배당금 계정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응? 자본? 자신이 없어. 모르겠어요? 자,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 일단 이거 설명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미지급 배당금은 지금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미지급금처럼 부채인 건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부채라고 제가 이렇게 써 드릴게요. 근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요, 얘를 교부하려면 지금 주주총회 할 때 주식 배당했죠. 주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식이 없으니 한 달 뒤에 준다고 전 치고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프린트해요? 만들어내요? 발행을 해야 돼요. 주식 발행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라 그랬잖아요. 발행을 일단 해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발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이 변동되죠. 그죠?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계정이 바로 이 자본 조정 계정이에요. 자본 조정 계정에서는 차감적인 성격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네 가지 있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그건 차감적인 성격이고 자본 조정의 말뜻은 주식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증가하는 항목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급수 범위 내에서는 증가하는 항목은 관두고 차감하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재에서 그렇게 설명은 해놨지만 자본 조정에는 차감 항목도 있고요. 여러분이 보통 아까 얘기해드렸던 네 가지 계정, 그다음에 증가하는 항목도 있어요. 주식의 변동이 증가할 수 있는 거. 이건 말로만 할게요. 대표적인 게 스톡옵션 있죠. 스톡옵션을 갖다 행사한다는 것은 주식수가 그 사람이 행사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지 돼요. 그럼 주식수가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스톡옵션도 바로 자본 조정 계정의 항목이에요. 또 아까 얘기했던 전환사채 있죠. 사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거 주식으로 전환하겠대요. 그러면 주식 줘야 되죠. 그럼 주식수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죠. 이것도 전환사채도 여기 자본 조정 계정의 항목이란 말이죠. 또 하나 똑같은 의미로 미교부 주식을 갖다가 교부하려면 주식도 발행해야 되죠. 그죠? 그럼 주식수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그래서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바로 여기 자본 조정 계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거는 뭐 여러분이 꼭 알아서가 아니라 한번 상태를 보고 불안 잘 아리까리 했던 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게끔 하려고 자꾸 질문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왜? 운영 씨도 알 만큼 많이 아시는 분인데 정확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제가 그걸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랍니다.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자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계정이 뭐다? 부채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이 어디까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거라고요? 자본 조정 계정이다. 됐죠? 자,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을 회계 처리합니다. 현금 배당했으니까 현금 배당했으면 여기 차변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해서 얼마? 5만원 없애줘야 되겠죠. 대변에 그래요. 우리 돈 많아. 현금으로 줬어. 현금으로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 바로 얘가 오늘의 포커스예요. 여기 자본 계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우선 얘도 집행을 해야 되니 얘도 차변에다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그대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 해서 3만원 이렇게 뺄 거예요. 근데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냐, 요게 여러분 시험 문제이기도 하고 궁금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 배당하려면 주식을 뭐 한다? 발행해야 돼요. 발행하면 뭐다? 증자. 증자면 대변에 뭐라고 써야 된다? 자본금이라고 써야지 돼요. 3만원 이렇게. 그러면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뭐가 증가한다?
자본이 증가해요.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주식을 받는 주주들은 돈을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돈도 안 냈는데 주식이 생기네? 이걸 무상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에 대한 그 금액을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된다. 됐어요? 또 이걸로 끝나면 말이 안 되겠지? 자, 마지막 단계 남았어요. 자,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지금 현금 배당이 됐던 주식 배당이 됐던 지금 어디서 배당하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인데 지금 여기 계정 중에서 배당을 갖다가 여기 이경급에서 얘네들 지금 배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되심? 자, 여기서 이해를 했다면 자, 첫 번째 현금 배당에도 이익잉여금에서 현금 배당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변에 뭐가 감소했어요? 처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했잖아요. 오케이?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여기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 배당했던 것만큼 그 금액인 여기 현금 배당 5만원은 이익배당금에서 이익잉여금에서 5만원이 감소하겠네요. 빠지겠죠. 자, 자본계정에서 이익잉여금에서 현금 배당했더니 이만큼 빠져나갔어요. 근데 질문은 뭘 물어보냐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 알겠는데 여기 자본계정 있죠. 현금 배당하면 자본계정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계정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죠. 왜? 이거 5가지를 합친 게 자본인데 이 잉여금이 감소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른 거에 영향 주는 거 아무도 없이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 계정이 자본 감소가 일어나요. 또 혹시 여기 그런 분 없죠? 저처럼 자본하고 자본금하고 헷갈리는 사람. 자본하고 자본금은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주식 배당을 해볼게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 배당도 지금 여기 이 잉여금이 감소하는 거죠. 얼마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3만원만큼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3만원 감소했어요. 자, 그리고 자본은 어떠냐고 물어봐요. 자본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이 자본 계정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우선 답은 변동 없음이에요. 변동 없음. 왜요? 여기 이 잉여금에서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썼던 것처럼 뭐가 증가해 대신에 자본금이 증가해. 그래서 여기 자본금이 플러스로 얼마가 증가하는 거예요? 3만원이 똑같이 이렇게 증가하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여기 그 이 잉여금이 3만원 줄어들었는데 자본금이 3만원 증가했으니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했으니 자본은 증가사항이 변동사항이 없겠다 라고 하겠죠. 이게 여러분 자본계정에서 난이도가 그나마 최고 높은 말로 물어본 이론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재무제표 전체 자본계정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서. 결론적으로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면 현금 배당하면 자본 감소, 그 다음에 주식 배당하면 변동 없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자본계정에 대해서 특히 이 잉여금에 대해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그 다음에 처리할 때 그 영향 이론적으로 물어보는 것들 총괄해서 다 한 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26번 문제인 3월 10일 날 여기서 2021년도 결산에 대한 주주총회 갖고 다음과 같이 이 잉여금 처분을 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분기하라고 되어 있죠. 현금 배당 2천만원, 주식 배당 1,500만원. 그럼 얘를 3월 10일 날짜로 여기 우리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여러분이 분기를 같이 해보면 되겠죠.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차변에다가 우선 아까 그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제가 썼었죠. 근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지금 미처분 그 이익 잉여금 계산서에서 쓰는 용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얘를 회계 처리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회계 그 1급에 관련된 거 그 연결사항 얘기해 드렸을 때 잉여금 처분기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로 왔을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규정을 써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줘야 돼. 이건 프로그램의 문제니까. 그래서 금액은 얼마라고 써주시면 되느냐 하면 이익준비금까지 포함해서 3,700만 원이 감소하는 것이고요. 대변에 현금 배당 2천만 원은 미지급 배당금 해주시면 되겠죠. 미지급 배당금 하셔서 2천만 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미교부 주식 배당금 쓰면 되겠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1,500만 원 써주시고, 네, 마지막 이익준비금 해서 나머지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분계는 되게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것만 해주래요.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요거 그대로 반영해 주라고 그러죠. 뭐 해주는 거 되게 간단하죠. 뭐 여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셔서요. 2022년 3월 10일 날로 해서 이익준비금은 얼마였었어요? 200만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2천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1,5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해서 마무리 해달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7번에 보시게 되면 3월 10일 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신주 3,000주 액면금액은 한 주당 5,000원 해서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배당했다고 나오죠. 다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셨을 테니 여기 날짜는 3월 20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미교부 주식배당금 미교부 주식배당금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50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자본금 해서 1,500, 딱 1,500만원 맞춰서 했겠죠. 배당을 할 때 어떻게 그 금액을 딱 맞추나요? 미리 다 계산하고 작전 짜고 온 거예요. 딱 맞아요. 그래서 3,000주 곱하기 5,000원 하게 되면 1,500만원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21일 거래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3월 21일 거래 보시게 되면 3월 10일 주주총회에 따라 배당 결의한 현금 배당금 2천만원 중 소득세 이만큼 빼고서 주주들한테 지급했다고 얘기하고요. 배당금은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합니다. 그럼 얘도 배웠던 것처럼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쓰시면 되겠죠. 미지급 배당금 해주시고,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 2천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거기 308만원은 뭘로 해야지 돼요? 예수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세금 띄어야 돼요. 3080. 그다음에 마지막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됐다고 해서 1,692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얘가 3월 21일 거래였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자산, 부채, 자본 28번 문제까지 해서 마무리를 다 끝내게 되었습니다.